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노혜경의 그 엽새, 그리고 옆으로 세웠다. 노혜경입니다. 그 ip새가 아니고요. 그 엽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옆으로 세웠다의 준말이에요. 예, 제목이 상당히 괜찮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북한의 문예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 어디까지 셀 건지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요, 시작부터 딴소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술을 너무 마셔서, 그래서 안경도 안 가지고 오고 아주 그냥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방송국에. 그런데 아주 점잖게 생긴, 말도 굉장히 교양 있게 하는 연세가 좀 있으신 기사분이 이 어느 방향으로 해서 방송국을 가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예, 이렇게 갑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이제 슬슬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 하는 이야기의 요지는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그래서 야당이 좀 협조적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너무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항상 듣는 얘기지만 불끈하고 화가 나죠. 이 노인들이 뭘 잘 몰라가지고서는 자기들만 망하면 좋을 텐데 우리 젊은 세대까지 같이 이렇게 물고서는 물귀신처럼 이렇게 그 잠수 작전을 하는구나. 더하기 자 그러면서 이 아저씨는 그래도 택시라도 몰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정말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런 정권을 지지하면서 자기 자신이 결국은 이 노인 사망률 1위 자살, 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잖아요. 저도 들고. 그래서 화가 딱 나려고 했으나 한 잔 된 김에 사고의 속도가 느려져요. 예, 그래서 생각을 좀 했죠.
이렇게 내가 막 싸우고 화를 내고 해봤자 이 사람들은 확신범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혼란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저씨 정말로 너무 어수선하고 해가지고서 꼭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할 때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때 막 무너지고 하다가 결국은 IMF까지 왔는데 지금도 꼭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지만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정보를 국민들이 너무 투명하게 알게 되고 하다가 보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이러는 거예요. 이 배운 분이구나.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분은 뭔가 새누리당하고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소문부대 그런 거 작업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 말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있는데 대신에 옛날에 비해 가지고 언론들이 훨씬 불공정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한겨레 신문은 지나치게 야당스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지나치게 야당스럽죠. 근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지금 90이 다 되셨지만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맨날 조선일보를 보고 나서 야당 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한겨레 신문은 너무 야당색이 진해서 아버지가 못 보실 거고 그냥 대충 중간에 있는 한국일보를 하나 놔드렸어요. 되게 보일라 대신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아저씨 세대들은 조선일보가 공정한 신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선일보는 여당 편이거든요. 그리고 한겨레는 야당 편이니까 야당 두 개를 놓고서 막 비교해서 읽으려고 그러면 시간 걸리고 힘드니까 그냥 한국일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괜히 한국일보 선전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안 된다 그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저희 정체성을 적이다 생각하고 딱 긴장했고 노무현이 때는이라고 말을 했죠. 노무현이 때는 국회를 향해서 읍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발 민생 법안 좀 통과시켜달라. 그때 통과 안 되고 있었던 법안이 제가 알기로 100개가 넘어요. 근데 지금은 30개 법안 가운데서 23개를 통과를 시켜줬고 7개가 남았는데 7개는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안 통과시켜준다고 국회가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 그건 욕심 사나운 거죠. 그랬더니 이제 공주님한테 욕심 사납다라고 하니까 약간 얹어놨던지 이래서더니 그래도 대통령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흔적이 없잖아요.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타협도 안 하고 유승민한테 하는 것도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는가 하면 유승민이 다른 의원들하고 논의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뭘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라길래 그게 아니고 아저씨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법안 처리를 하라는데 그걸 야당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합의할 수 있는 국회법을 주고 공무원 법안을 받았으니까 원래 협상이라는 거는 뭔가 주고 뭔가 받는 건데 내가 조금 더 많이 받아오면 협상을 잘했다 그러는 거고 내가 손해를 보면 못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2개를 다 먹는 그런 협상은 없어요. 그건 그냥 뺏어오는 거지. 그랬더니 아저씨가 또 그거는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걸 받고 유승민이는 공무원연금법이 이 정부에서 자랑할 만한 업적이 될 거다. 나중에 김영삼이 했었던 금융실명제처럼 자랑하는 법안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큰 거를 받고 시행령 좀 고치라고 하는 작은 거를 줬으면 협상 되게 잘한 건데 둘 다 못 먹었다고 유승민한테 저력하고 있는 건 정말 그건 생각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분 얘기를 했죠. 하나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아저씨가 그 정도 나가면 싸워요. 기사 아저씨하고. 화가 나서 빵. 저도 옛날에 잘 싸웠죠. 아저씨 차 세우세요. 기분 나빠서 못 타고 가겠네요. 막 이랬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 좀 약간 나이도 들고 하면서 눈구렁이가 되어갖고 우리 아버지가 보지도 않는 한국일보도 보게 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내리는데 아저씨가 뭐라는가 하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길래 아저씨처럼 교양 있는 기사님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라고 하고 얘기하고 내렸어요. 아저씨 조선일보는 보지 마시고 인터넷 신문들도 좀 보세요. 이렇게 하고 내렸거든요. 내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 아저씨는 오늘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새누리당의 비밀 조직원으로서 공주님을 옹이하는 일을 못했다고 자책을 할까? 아니면 머릿속이 약간 혼란스러워져서, 뭐지라고 생각을 할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저씨 입에서 우리가 뭘 압니까? 하도 그냥 세상이 어수선한 것 같아서 나라 걱정이 될 뿐이지요. 라는 말을 처음에는 슬쩍 말 꺼내기 위해 야당을 욕하기 위해서 꺼냈는데 나중에는 약간 진심인 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르신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뵙고 살잖아요.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이분들은 더 고집스러워요. 어차피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꼬장이나 지기고 가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투표 나쁘게 계속 해가지고. 근데 이 설득하는 방법은 정말로 정보의 혼란을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그분들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온 정보들이 편중되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정체성이 그쪽으로 간 경우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라고 하는 정보를 고요히 제공을 하면 대부분 당장은 아니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가 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정보를 줄 때 그 자리에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이기려고 하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누가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엇나가고 싶어하는 습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엇나가요. 고집을 더 부리는데 그냥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모르셨죠? 저도 이 얘기 듣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 아저씨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이런 정도로 던져두고 나면 10명 중에 서너 명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언제나 그 10명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친절하게 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친절하게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완전히 저쪽 편에서부터 좀 뭔가 내가 확신이 안 서서 내가 이거 투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 수는 있겠더라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시작할 때부터 제가 기사 아저씨 만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저 자랑이거든요. 제 자랑인데 저 잘했죠. 저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훌륭하게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내가 훌륭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자랑을 좀 했는데 네, 저기 방송 후기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고 계세요. 저도 보기 드물게 잘한 거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게 괜찮다 싶어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우아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맞장구도 좀 쳐줘가면서 할까 싶어요. 이것도 잠시 여담인데 이 아저씨가 처음에 이제 뭐라는가 하면 저기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북한을 싫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말은 답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시작을 하겠죠. 제가 그랬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한국 사람이라면 북한 싫어해야 되고요. 제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북한을 가르치고 있는데 북한을 알면 알수록 더 싫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남한이 점점 북한 닮아가는 것 같아서 되게 속상해요. 그랬더니 또 뭐가 그러냐고 그러길래 제가 아몰랑 여사의 장성택 얘기를 했죠.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가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로 끌어내서 처형을 했는데 남한은 민주주의 사회라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재판 없이 못 죽이잖아요. 그렇기는 해도 지금 유승민 몰아내려고 하는 거 보세요. 김정은이나 아몰랑 여사나 물론 아몰랑이라고 하진 않고 대통령께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고 있는 짓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북한 안 닮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보면 좀 부끄러워요. 북한을 알면 알수록 싫어하는 게 당연한데 북한을 알면 알수록 남한도 덩달아 같이 싫어지니 진짜 속상해요. 이렇게 말을 했죠, 제가. 오늘은 진짜 말 잘 되는 날이었어요. 평소에는 저 절대 안 그렇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흥분하기 좋아하고, 너무 또 이렇게 보면 버럭거리고 하는 참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어제 마신 술이 덜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우아하게 굴었습니다. 자, 어쨌든 북한으로 들어가죠. 이제 옆길로 샜다가 돌아갑니다. 어제까지 제가 이 북한의 문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차원에서 창작 방법이라든가 하는 일종의 이 문예 미학, 방법론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술가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이런 사상으로 작품을 창작을 하라라고 하는 게 그냥 이 교과서에 적어놓고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굉장히 제가 삼중 바닥 방식으로 작가들을 관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동맹이 관리해요. 모든 예술가들은 동맹에 속해 있어요. 동맹에 속해 있지 않으면 작품 발표의 기회가 없는 거죠.
북한은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이 발표할 지면이 없으면 끼리끼리 동인지 만들어 가지고 뭐 인터넷에라도 뭐 저기 블로그라든가 혹은 카페 하나 만들어 놓고 서로 작품 발표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오로지 국가가 허가해 주는 잡지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싣지 않으면 작품 발표를 못 하니까 일단은 동맹 소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단 절차라고 하는 것이 그 북한에서는 동맹 소속 자격을 얻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동맹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당이 있고 당원들 이 중요한 북한의 어느 정도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당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북한에서 사실은 군대가 이 모병제거든요. 징병이 아니에요. 모병인데 대학을 못 가는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서 군대를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가도 되기는 되지만 군대를 안 다녀오고 나면 북한 사람들도 남자가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의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고 싶어 하기도 하는 데다가 더 중요한 건요. 군대에서 10년 정도 복무를 하면 노동당원이 될 자격을 줘요. 당원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신분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당원이 되고자 군대를 가는 것이지요. 자. 어쨌거나 이런 그 당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조직이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북한은 문예정책 자체가 남한과는 달리 굉장히 제도적으로 짜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남한은 일종의 지원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예진흥기금 같은 걸로 뭐 시인들한테 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잡지 같은데 지원금을 준다든가 원고료 지원 이런 식으로 그 지원을 하는 정책이 많아요. 그렇지만 남한에서는 국가가 아무리 바라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인들이 자발적으로 부역을 하지 않으면 일부러 막 강제로 이런 작품을 그 하라라고 만들어라라고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국가가 돈을 줘서 창작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물론 지원도 있죠. 근본적으로 북한은 작가를 국가가 월급 줘서 먹여 살려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작가라고 해서 특별히 더 하는 지원이라고 하긴 어렵고, 잘 쓰는 작가들한테 국가가 더 하는 지원이 있기는 해요. 뭐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탈북한 어떤 시인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김정일이 굉장히 문인들을 우대를 한대요. 본인이 영화도 만들어보고 이것저것 하지만 아마 이렇게 시를 쓴다든가 소설 쓰는 재능은 자기한테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김정일은 굉장히 평론적 인간이지, 그러니까 논평 같은 거 하는 인간이 비평적 인간이지, 이 예술적 인간은 문학적 인간은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이 문인들한테 대해서 아련한 향수를 느꼈는지는 저는 몰라랑. 그렇지만, 우대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작가들이 그러니까 양담배를 피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 작가들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한테 사다 줘라. 해달라는 거 다 해줘라. 훌륭한 작가는 우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대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건 흡연을 권장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하튼가 간에 북한에서는 이 문예정책을 국가가 이 생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즉 창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창작된 작품들을 군중에게, 즉 인민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군중들이 또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런 것까지 국가가 다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잘 창작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지를 않으면 그만이잖아요. 사실 우리도 보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떤 영화 같은 걸 놓고 볼 때 우대를 하고 싶다 그럴 때 뭐 김영삼 대통령이 서편제 해보러 갔다. 그쵸? 또 뭘 어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 국가가 일부러 돈을 줘서 뭘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띄워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또는 한반도인가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반도가 하는 영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영화가 옥새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옥새를 한일 합방 때 도장 찍었던 것이 가짜 옥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옥새를 찾기 위해서 막 어떤 젊은 사학자하고 기자학원가가 굉장히 그거를 하는, 그래갖고 덕수궁 바닥을 파헤치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아주 굉장해요. 그 영화 속에 보면 일본하고 일촉즉발로 전쟁 날 뻔하는 장면도 있고 한데 정부 종합청사에서 촬영을 했어요. 정부 종합청사를 이 군대가 둘러싸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진짜 종합청사에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는 제가 비서관 그만두고 나서요. 그 홍보수석실에 전화해갖고 어떻게 그 영화 촬영을 허가를 했냐 그랬더니 그때 양정철 비서관이었는데 노 선배가 지원해주라 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나 기억이 안 나. 에베베베베 이랬는데 여하튼 꼭 참여정부뿐만 아니고 어떤 그런 성격의 영화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줘요. 심지어 어떤 영화들아 태극기 휘날리며였던지 잘 모르겠지만 군대가 탱크 같은 거 영화 찍는데 지원해가지고 촬영하게 해주고 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뭐예요. 걔 누구야. 빅뱅, 애 있잖아요. 그 배우로 나섰네. 최모라고. 탑인가? 예, 걔 나오던 별로 이제 흥행 못한 영화에 이어가지고, 국제시장이라든가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연평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사활적으로 막 홍보를 해가지고 보는 사람의 쪽수를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죠. 혹시 국정원에서 표를 대량 매집해갖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푸는 건 아닐까라는 이 합리적 의심은 좀 해봅니다. 이건 명예훼손 아니에요. 그냥 합리적 의심일 뿐이에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쨌든 남한에서는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수용자들이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문화예술들을 일반 국민들이 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좀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를 해야지만 먹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책을 읽으라라고 그냥 책을 주면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독서회를 해요. 독서를 발표를 하게 하고 어떤 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하고 이러면 읽어야 되죠. 너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라 그러는데 자, 이런 수용 정책까지 합쳐가지고 이것 또한 삼위일체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창작 정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창작된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정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달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수용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북한의 문화예술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정일 PD가 북한이 강제로 군대를 끌고 가고 몇십 년씩 잡아가 놓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모병인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 전체가 병영국가잖아요. 일종의 병영국가인데 따로 군대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사실 최신 무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쪽수가 되게 중요하지요. 이 군대를 강제로 끌고 갔다라고 할 때,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유사시에, 투입하는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왜 모병제로 바꾸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조금 그냥 혼자서 좀 짐작을 해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적어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그래도 군대에 먹을 것을 먼저 공급을 한 건 맞대요. 막 우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원을 해주면 이 군비 확장에 쓰기 때문에 군대를 먹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반은 맞아요. 군대를 먼저 먹였다. 근데 반은 틀린 게 군인들도 인민이거든요. 숫자도 많고. 말하자면 먹을 거 없는 젊은이들이 군대를 많이 갔고 북한에서도요. 있는 집 자제들 군대 잘 안 가요. 진짜로. 대학을 가잖아요. 물론 대학 졸업하고 나서 군대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겠고 북한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군필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군대 자원해서 갈 나이에 이 사람들은 군대 안 가고 대학 가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남한이든 북한이든 그야말로 상위 1%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유로운 거죠. 이게 인간은 원래 그렇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양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한 문제든 북한 문제든 같은 국민들이 같은 헌법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살자라고 실제로 그 헌법에 대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론상으로는 합의한 것이 헌법인데요. 그 합의된 헌법의 질서를 위배해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래 그런 거라든가 세상이 다 그런 거지라든가 하는 식으로 우리가 양해하고 용서하기 시작을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신봉하지는 않으나 경애하는 마르크스 동지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막스 이야기들 중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게 좀 몇 개 있어요. 막스를 언제 읽었냐고요? 이것도 또 옆으로 새는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 할게요. 천주교 교구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대학원 들어가면서 알바생으로 들어가서 일종의 스크립터 노릇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교구청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모든 문서는 제가 작성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주교님이 동아일보, 그때 동아일보 이런 데 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주교님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 옆에서 배석을 해가지고 주교님이 말을 버벅거리면 쳐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쳐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터뷰 기사를 받아가지고 다시 원고 정리해주고 이런 것까지 했어요. 이런 것까지보다 더 심한 거는 뭔가 하면 그 주교님이 매년 초에 연두교서라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그거 제가 5년이나 썼어요. 진짜 웃기죠? 이거 비밀인데 원래 그게 주교님이 직접 쓰시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이 쓰는데 사무국장님이 저보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말하자면 대학원 때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교구청 작가 노릇을 했는데 그때 주교님 방에 그때 대한민국의 있는 집, 졸부들 집에서, 우리가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브리타니카 사전, 영어 사전 있잖아요. 브리타니카 사전 한 책도 딱 집어넣고 그 열풍이 좀 지나가고 나자 이번에는 브리타니카에서 세계의 명작 고전들, 소설뿐만 아니라 철학,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명저들을 모아서 더 그레이트 북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거든요. 영어로 돼 있어요. 이거를 한길사에서 흉내를 내가지고 더 그레이트 북스 시리즈라는 게 나오는데 꽤 괜찮아요. 그 책들이. 근데 이 더 그레이트 북스도 영어로 되어 있죠. 이거를 또 주교님 방에 한 질이 딱 들어와 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첫 번째 책의 이름이 더 캐피탈이에요. 더 캐피탈, 자본. 더 캐피탈. 그래가지고 어머나 이게 마르크스 책인가 하고 뽑아서 봤더니 마르크스 책이 맞아요. 브리타니카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근데 1권이 자본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하루는 쓱 뽑아가지고선 지덕지덕하면서 사실 어렵죠. 독일어로 된 거는 당연히 못 보지만 영어로 된 거라고 하더라도 저 같은 병아리가 더더군다나 국문과 출신이 알면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 떠듬 보고 있는데 하루는 우리 사무실을 담당하던 안기부 직원이 왔어요. 오더니 내가 이렇게 코를 박고 책을 보고 있으니까 뭘 보고 있느냐요. 그래서 더 캐피탈요. 그랬더니 더 캐피탈이 무슨 책이냐요. 그래서, 이게 더 그레이트 북스, 브리타니카에서 나온 책 1권인데, 주교님 방에 있던 거 제가 갖고 나왔는데 책 좀 좋네요. 이랬더니, 이 안기부 직원이, 그래요.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캐피탈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되게 웃기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때 얼렁뚱땅 영어로 자본을 읽은 적이 있었고 다 보진 않았어요. 하도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이 마르크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출판사 편집장 하면서 전집 1권의 절반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느라고 글을 좀 읽었는데요. 이 막스가 어떤 신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진보주의자들은 불의한 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비록 관습적으로 언제나 행해지던 불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이런 꼴은 처음 당한다는 듯이 분개해야 된다. 언제나 이런 일은 세상에서 처음 일어났다는 듯이 세상은 너무나 질서 잡히고 완벽하고 훌륭하게 굴러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라는 듯이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띵 하더라고요. 우리는 왜냐면 워낙 나라가 지리멸렬했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일이 있어도 세상이 다 그렇지 언놈 안 그런 놈 있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있나 이런 얘기들을 우리도 모르게 용납을 하잖아요. 근데 막스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아무리 세상이 원래 부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패라든가 또는 불의를 발견을 하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라고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따봉이다. 굉장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이 마르크스가 훌륭한 일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제 마음에 남아있는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게 하나 이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칼 마르크스 평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벌린이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모름지기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을 이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몽하는 존재가 절대 아니래요.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나서 민중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가를 빨리 읽어내고 한 걸음 먼저 나서서 가주는 사람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포퓰리스트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미 민중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열이 들떠가지고서는 좋다라고 하는 다수를 따르라는 게 아니고 민중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흐름을, 역사적 흐름을 읽어내야지 지식인이라는 거죠. 그때도 띵했어요. 우와, 이거 진짜 멋지네. 근데 이제 그 말은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민중 중심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건 모름지기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건데 의사야 벌리는 민중이 원하는 것을 한 걸음 앞서서 같이 가면서 한 걸음 앞서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멋있지요. 근데 진짜 셌다. 돌아갈라 힘드네. 돌아갈라 힘듭니다. 뭐 때문에 막스가 나왔죠? 기억도 안 나네요. 여하튼 이제 북한 문예정책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지금. 야, 오늘은 되돌아오는 실마리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 옆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북한에서 창작을 정책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이 작가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연맹이니 이런 거, 동맹이니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서는 지시하고 뭐 하고 또 막 창작단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4.15 창작단이 대표적인 건데 거기다가 이 전업으로, 그야말로 전업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딱 글쓰기만 하는 현업 작가라는 게 있고 직장 다니면서 투고를 하는 현직 작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창작 정책을 실시한다라는 건 얘가 무지무지하게 얘기 많이 했죠. 자, 근데 창작 정책만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그 창작되는 것들을 충분히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창작품들을 만날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전달 정책도 장난 아니게 해요. 예를 들어서 영화 배급망, 보급망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에 굉장히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거죠. 마을회관도 짓고 군중문화회관 이런 이름으로요. 우리 왜 보면 이 지자체마다 예술의 전당 비슷한 거 막 짓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짓고 그다음에 또 따로 노동자 문화회관 따로 있고 거기다가 민주선전실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름이 민주선전실인데 일종의 이제 홍보센터 비슷한 거예요. 뭐 그런 것도 만들고 뭐 거기다가 굉장히 다양한 소그룹들을 만들어줘요. 뭐 독서 클럽, 영화 클럽, 또 밴드. 북한 사람들은 1인 1기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악기 하나씩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뭐 주로 이제 쉽게 다루는 게 기타, 아코디언, 하모니카 뭐 이런 것들이고 피리 불고 이러는데 그 중에는 바이올린 또 피아노, 또 첼로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값싼 악기들 위주로 많은 인민들에게 보급이 되어 있겠지만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인민들이 악기를 다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북한 중산층을 다룬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가족들이 가족 밴드를 구성해서 놀 때 막 연주회하고 막 놀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정도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정말 전공자들밖에 없는데 북한에서는 어쨌든 어릴 때부터 한 사람이 악기 하나씩 정해가지고 평생을 그 악기와 더불어서 놀 수 있게끔 그렇게 해요. 이것도 일종의 예술 수용 정책이에요. 예술 보급 정책. 그렇게 악기를 다룰 줄 알면 자연스럽게 노래 부르고 싶죠. 자연스럽게 노래 부르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어버이 수령님 만수무강 하소서 이제 이런 노래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장 짓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문화예술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하는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나가고요. 그런 것들도 만들기 힘든 오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차 같은 데다가 스크린 싣고 영상기 싣고 가고 이제 한 번씩 틀어주고 해요. 왜 우리도 옛날에 왜 유랑극단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니면서 선전하는 선전대도 있고요. 재밌죠? 예, 북한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보급 정책을 열심히 했지만 사람들이 와서 그걸 안 하면 안 되니까 자 여기에 대한 정책도 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인민 대중이 참여를 해야지만 문학예술을 통한 동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 보통 동원 이러면 강제 동원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동원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해서 이 참석한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원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헤게모니에 대해서 동감을 해야지 사실은 동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 동원이라는 말도 하죠. 강제 동원, 자발적 동원 이런 말들도 하는데 그래서 이 문학예술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맞다라고 마음속에서부터 움직여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원되게 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정책적 강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화 수용을 근데 단독으로 잘 안 하고요. 이 집단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시를 읽는다, 소설을 읽는다 이런 것들도 나 혼자서 집에서 좋다가 아니고 단체로 신앙송 대회, 단체로 독후감 발표 대회, 독서 경진 대회, 영화 같은 것도 집단 관람. 그리고 또 그냥 관람하고 그치지 않아요. 관람하고 나면 꼭 토론을 해요. 나는 뭐 저 여배우가 참 아름다워서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토론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어떤 주인공이 그 뭐 어버이 수령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누구가 이렇게 한 것은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혁명 연극 같은 거를 극단을 꾸며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연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엄청난 이 집단적인 예술 수용 향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문화예술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야말로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나라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동원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다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아주 공을 들여요. 김정일이 당의 문화선전부를 장악을 해가지고 결국은 후계자가 되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거. 오늘 옆으로 마구 샜다가 돌아오니까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북한에서 문화예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촘촘하게 사람들을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야말로 지도, 계몽, 편달하려고 하는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보면 이거는요,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정책이에요. 꼭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도 그리고 옛날 소련도 구소련도 그렇게 했고요. 그 웬만하면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하고 싶기는 하죠. 하고 싶기는 한. 그래서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쓰고, 왜 무슨 메세나 프로그램이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창작 자체가 이 창작자들의 개인적인 이 능력과 자유에 맡겨져 있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자본주의를 찬미하고 구가하는 이제 그런 문화예술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반대하는 문화예술들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소수의견 같은 영화들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개의 문 같은 영화들도 나오거든요. 물론 나오기는 하지만 많이 보지는 않죠. 그러나 나오거든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인민들의 생각을 한쪽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식으로 장작을 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시설을 짓고, 그리고 조직을 하고, 그리고 단체 관람을 시키고 토론을 시키고 대회를 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애시당초 창작 단계에서 국가가 원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이 예술의 형태를 통해서 내가 원래 그렇게 느낀 것이다라고 느끼게끔 간파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독재 국가에서도 좀 요력하고 싶어 해요. 우리 왜 판금된 도서다 이런 말, 또는 금지곡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박정희 때 특히 이제 박정희 전두환 때 금지곡이랑 또 판금 도서가 많이 나왔는데, 이 판매 금지가 된다라는 거죠. 출판하는 것 자체를 막는 거는 아닌데 판매 금지를 시켜요, 박정희 때. 자, 그리고 전두환 때는 출판 자체를 막는 일도 사실은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사실은 있냐면, 미리 납본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미리 이 활판 단계에서 활자로 조판을 해요. 그때는 조판 단계에서 그
검열 받으러 가가지고선 검열관이 빨간 걸로 막 지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빼내고 조판을 해야 돼요. 이러니까 사전 검열이 있는 거죠. 독재 때는. 이 사전 검열 되게 재밌는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셀 시간이 있을까요? 잠깐 빨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천문학사라고 하는 그 잡지사에 그 취직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했는데요. 여기에서 1집에 보면 너무 재미있는 게 그 책 안에 보면 중간중간에 광고가 들어가요. 근데 그 광고라고 하는 게 뭐 짜다라 그 굉장한 그 돈 받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누구의 무슨 책 이런 제목 어느 출판사에서 무슨 책이 났다는 이 사각형 틀이 있고 심지어 어디는 뚝 떨어져 가지고 비어 있기도 하고 이게 검열당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판을 다 했는데 조판을 허물어 갖고 새로 조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거기다가 광고를 때리 묶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 옛날에는 복자라 그래가지고 나무로 만든 활자를 쓰기 때문에 뒷면은 까매요. 그러니까 네모 그냥 평평한 네모칸이에요. 그거를 뒤집어가지고서는 인쇄를 하게 되면 새카만 이 네모가 나오겠죠. 이런 거 집어넣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검열 당했어요라는 것을 표현을 했다고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모든 독재자는 인민의 머리통속을 자기가 원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사회주의 국가는 이거를 좀 더 조직적으로 했고 사회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말론적인 데가 있어서 모든 인민이 원하고 따라하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선전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예술의 시스템,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지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빨리 했더니 시간 좀 남았네요. 여튼 굉장히 제가 재미없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마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면 무엇이 정말 더 나쁘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잘 보일 거고요. 그럼으로써 이 평화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조금 알고 기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북한 공부 처음 할 때 북한이 이렇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이 놀라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편견들에 대해서 반성도 많이 하고 반면에 막연하게 북한에 대해서 왜 우리 정부가 하는 꼬라지가 싫기 때문에 막연하게 지녔던 호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왕창 깨어지고 하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했답니다.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제가 굉장히 얄팍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얄팍한 지식이라도 함께 나누어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맹목적인 사람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말씀. 한 주일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엽새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한 지 이제 꼭 일주일이 되었고요. 그 팟빵에 보면 제목들이 되게 이상하게 올라가잖아요. 그 제목도 옆으로 세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팟빵 제목은 택시기사 아저씨하고 잘 싸우는 법. 이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은 정말 눈도 어둡고 해가지고서 방송 후기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방송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야단치지는 않으셨겠죠? 예, 믿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